안녕하세요. 천마리학 권천학입니다. 혹시 잊지 않으셨나요? 2월 25일 종강 이후에 우리가 못 만난 지가 벌써 6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마저 잊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겠죠? 그동안 열심히들 건강 다지며 지내고 계시다는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장기 휴가 동안에 그동안 시간에 쫓겨 미루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손을 대고 가닥을 잡아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쥐 소금 먹듯. 그야말로 쥐 소금 먹듯 조금씩 해나가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는 절대 시간 없다는 핑계로 미루지 말자. 두 번째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자. 자, 이것이 바로 코비드 19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깨달음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얼굴 마주하고 하던 강의실 강의와는 달리 제대로 전달이 될지 지루하지 않을지 염려가 됐습니다만 여러분은 늘 제 얘기 열심히 들어주셨고 또 스마트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억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즐기는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생각나면 다음에 또 다시 들으면 되잖아요. 아셨죠? 자, 저는 아시다시피 현대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뒤늦게 그 시조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시조에 관심을 두고 보급까지 나선 것은 이 캐네디언 독자들이 가끔 일본의 하이쿠는 안다 하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일본의 하이쿠는 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도 전통 시인 시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하이쿠만이 아니라 유엔의 소넷이란 전통 시가 있죠. 소넷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돼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영국까지 건너가서 오늘 영국의 정형 시조로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도 154편의 소넷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민족마다 나라마다 고유 그 문화 형식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긍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우리 전통 시인 시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고시조 몇 편 잠깐 배웠고 주로 서양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일반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시조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작정하고 시조 보급에 나선 것입니다. 제가 고전문학 강의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시조로부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벌써 3년째군요. 그 결과 그 회원들 중 몇몇 분들은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그럼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초 시조와 우탁의 지부상소. 그 공부를 할 때
시조 발생과 시대적 배경, 어원, 구성, 형식, 종류 뭐 이런 것들 이미 다 공부했는데 그런 중에 어떤 분이 최초 시조가 뭐냐고 질문했었어요. 그 답을 미처 드리기 전에 코로나 휴가로 멈추고 말았죠. 지금 바로 그 최초 시조를 알려드리고 그것과 관련된 주변의 이야기까지 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놀라실 거예요. 최초 시조 뭘까요? 자, 보세요. 짠! 놀라셨죠? 잘 아시는 시조죠? 백발가. 자, 이거는 원문이니까. 다음, 현대문. 우리가 교실에서 공부할 때처럼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하면 우리 같이 했잖아요. 자, 아셨죠? 시작. 우탁의 탈로가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치렸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자,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래야 뇌 건강에 좋습니다.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걱정하는 치매 또는 각종 뇌질환에 육체 건강보다는 정신 건강, 즉 뇌 건강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뇌에 이상이 있어서 몸이 반신불수가 되는 것이지 몸이 먼저 반신불수가 되어서 뇌가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특히 우리 노령의 몸은 적당한 스트레칭, 걷기 등으로 움직여주면 유지가 되지만 뇌 건강은 그동안에 몰랐던 것,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조를 배우고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한 편 더 소개할게요. 춘산의 눈 녹인 바람. 이거 원문이니까. 짠. 현대문. 또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춘산의 눈 녹인 바람. 우탁. 춘산의 눈 녹인 바람 문득 불고 간데 없다. 잠깐만 빌어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귀 뒤에 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자, 소리내서 읽으셨죠? 자, 어때요? 이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 한문이 이 시조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한문이 성행하던 때라서 한문을 배울 수 있는 사대부나 귀족들 위주로 문화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곧 귀족문학, 양반문학, 귀족문화문학, 양반문학, 고급문학이 되었죠. 일반 백성은 한문을 배우거나 누릴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당시 그 시대 배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시조는 한글로 말로 입에서 입으로 말하자면 표시할 문자가 없으니까 구전되어 왔다가 세월이 흘러서 조선시대가 되어서 한글이 반포되어서 드디어 문자로 기록하게 되었고 그래서 최초의 한글 시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조를 지으신 우탁 선생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볼까요? 우탁, 고려 문시인이자 학자입니다. 단양 출생이고 호가 역동,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뭐 벼슬, 관리직, 공무원 생활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특히 눈여겨볼 것은 호 역동입니다. 자, 역동은 우탁 선생이
관직 생활을 다 마치고 은퇴했을 때 고향에 돌아가서 그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미뤄두었던 그 학문 연구나 창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요. 그 미룬 공부를 그때 하면서 드디어 그 중국의 학문인 주자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 2달 만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2달 만에 그 주자학 주역을 통달했다고 해요. 굉장히 그 영특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이 와, 우리보다 더 잘한다. 우리의 그 주역이 동쪽으로 간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우탁 선생을 역동 선생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호가 되었는데요. 역동은 주역에 통달한 동쪽 나라의 학자라는 의미가 되지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노령의 시가 쓰여진 것도 바로 그 은퇴 후에 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탁 선생 관련 유적인데요. 이분이 우탁 선생, 역동 선생님이시고 역동 선생 묘소입니다. 자, 단양의 사이남, 단양 8경 중에 하나인 사이남이라는 이 절벽인데요. 이 사이남이라는 이름은 우탁 선생이 사인이라는 직위에 있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청장쯤, 검찰청장쯤 되었을 때 여기를 자주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그 이름 따서 사인암, 그리고 지금은 2008년도에 명승 제47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부상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가지 더 볼까요? 이거 사이남에 있는 탄로가 12,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김홍도의 사이남, 김홍도 잘 아시죠? 화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보고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한편 더 옥순봉. 자, 이번에는 오늘 강의의 가장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지부상소. 이 단어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생소한 분이 많을 거예요. 먼저 이 한자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일지, 진이다, 몸에 진이다 하는 진일지, 도끼부, 아시죠? 도끼, 엎드릴 복, 엎드린다, 대궐궐, 대궐, 궁궐 이런 거. 근데 그 다음에 상소,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상소문, 임금에게 올린 그 글을 상소문이라고 합니다. 자, 지부상소, 즉 대궐에 가서 도끼를 지니고 대궐에 가서 임금님 앞에 상소를 했다라는 뜻으로 지부복궐상소인데요. 그거를 줄여서 지부상소라고 합니다. 그냥 쉬운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끼리 도끼상소라고 하면 맞죠. 상소라는 건 뭘까요? 억울함이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권한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우탁 선생께서 이런 상소를 했을까요? 궁금하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상소 이유. 충선왕이 그때 우탁 선생님이 공무원으로 있던 관직에 있던 시절이죠. 충선왕이 아버지 충렬왕 후궁이었던 숙창원비와 내통, 요즘 말로 하면 간통이에요. 내통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폐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숙비, 아버지는 숙창원비라고 봉했는데 자기는 이 사람을 숙비로 봉했어요. 이런 그 폐륜이나 그로 인한 실정을 주변에서 모두 알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그 권세가 위태롭고 이건 임금의 폐륜에 대해서 직접 직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롭지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옛날에는 상소를 삼관에서 했습니다. 삼관이란 홍문관, 예문관, 교서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관청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 또 규장각 관장, 성균관 관장, 이렇게 최고 학식 덕망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 고관의 관청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참다 못한 그 우탁 선생이 어느 날 작심을 합니다. 옷을 하얀 옷 상복으로 갈아입고 도끼를 지니고 집방석, 그러니까 꺼적대기죠. 짊어지고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님 앞에 엎드려서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런데 상소문을 받아든 그 상소문이 들어오면 옆에서 읽어주는 측근의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상소문을 펼쳐 들고는 읽지를 못하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걸 읽었다가는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목이 칠 일이거든요. 엎드려서 기다리는 우탁이 참다 못해서 그 신하를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경은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로서 임금님의 그 폐륜을 바로잡지 못하고 악으로 인도하니 그 죄를 아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고는 자기가 상소문을 다시 받아서 직접 그 꺼적대기 위에 앉아서 상소문을 읽습니다. 자, 상소문을 잠깐 볼까요? 상소문을 요약한 건데요. 자, 첫 번째, 군왕은 날마다 신하들과 더불어 정사를 토론하여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바로잡기에도 겨를이 없을 터인데, 만고에 걸쳐 변할 수 없는 윤상을 무너뜨림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사옵니까? 전하께서는 부왕이 총애하는 후궁을 숙비에 봉했는데, 보세요. 정말 큰일 날 소리죠. 이는 삼강오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종사에 전례가 없는 폐륜이옵니다. 자, 국중약하고요. 군왕이 나라의 흥망을 가늠하는 것은 오직 인과 불인에 달려 있사옵니다. 신하는, 그러니까 우탁 선생 자신이죠. 간언을 할 때 목숨을 건다 했는데, 오늘 저에게, 소신에게 터럭만큼의 잘못이 있다면 소신의 목을 치시옵소서. 어때요? 대단하죠? 이 충렬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충렬왕의 첫째 부인은 원나라, 그 당시에는 원나라 우리가 간섭을 받던 시대니까 제국 대장공주였어요. 근데 이 첫 왕비가 일찍 병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비가 된 사람은 여기 조선, 말하자면 고려의 무비라고 하는 시씨 가문의 여자였는데, 이 무비가 자기 그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빌미로 해서 중심의 친정 오빠를 비롯해서 그 중심 측근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왕비가 병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원나라에 가 있던 세자 현이 돌아옵니다. 상을 치러야 하니까. 돌아와서 무비의 그 난폭한 행동, 국정을 어지럽히는 이 상황을 듣고 측근의 힘을 모아서 척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충렬왕이 지금은 상중이니까 조금 이따 해라, 참아라 했는데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심각하니까. 그래서 무비를 족칩니다. 그 일행을 족치는데
무비가 그때 왕비였던 그 제국 대장 공주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때 궁인으로 있던 무비가 몰래 저주 구판을 벌이고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저주 구판을 벌였다? 듣던 소리죠. 그렇게 해서 무비와 무비의 그 일행들을 다 죽이고 척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인인 김씨가 들어오는데, 이 김씨는 이미 진사를 지낸 최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서 살았는데 몇 년 안 돼서 그 남편이 죽었어요. 최문이 죽었어요. 그래서 젊어서 일찍 과부가 된 사람인데 그 여자가 아름다우니까 그 여자를 왕비로, 말하자면 충렬왕에게, 지금 상심해 있는 충렬왕에게 바쳐진 셈이에요. 그래서 왕비로 이제 봉했는데 충렬왕이 그 김씨에게 숙창원비라는 그 직함으로 봉했어요. 그러고 이제 세월이 흘렀죠. 충렬왕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그 숙창원비를 이 충선왕이 후궁으로 다시 간통을 합니다. 내통을 해서 또 숙비라고 봉해요. 이런 내막이 모두 다 알려진 상황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나서지 못하죠. 못하는데 우탁 선생이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이제 대충 아셨겠죠? 그 후에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가 됐는데, 정몽주, 전에 우리 정몽주 시조도 공부했었죠? 정몽주는 우탁 선생을 사림의 조종이라고 칭송을 했고, 또 그 퇴계 이황 선생은 그 우탁 선생의 가르침과 그 고매함을 기리기 위해서 역동서원, 그 호를 따서 역동서원을 창건합니다. 자, 보세요. 예안으로 그 상소를 하고 난 뒤에 역동 선생은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은퇴를 한 거죠. 고향 예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때서야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을 하는데, 그 학문 연구한 것이 바로 주자학을 했고, 이황이 그를 기념하는 이 서원, 역동서원을 창건했는데, 고종대에 와서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려서 모두 허물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적폐청산이라는 명문을 내세웠습니다. 적폐청산, 자신의 권력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반하거나 동조하지 않거나 도전할 것 같은 그런 세력들을 모두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동서원이 없어졌다가 허물어졌으니까요. 다시 현대에 와서 1966년에 복원이 됩니다. 자, 어때요? 적폐청산도 좋고 다 좋지만 역사는 이렇게 항상 뭔가를 다 품고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지부상소를 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 오늘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역동 선생을 존경하는 의미로 쓴 시조 한 수를 바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거는 그 역동 서원입니다. 고국에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저도 가봤는데 옛날이어서 다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자, 제가 바치는 시조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을 테니까 본문만 같이 읽어요. 유훈,
권천학, 역동 선생께 읍함. 여기서 읍한다는 뜻은 존경한다는 뜻으로 경의를 표한다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자, 시작. 님께선 가셨어도 역사는 그 자리에 가르침 칼날 같아 가슴을 에이는데 머리에 서리 안고 보니 눈빛 더욱 맑아라. 제 시를 제가 읽는데도 좀 긴장이 되고 온라인 강의가 되다 보니까 저 여러 가지로 좀 서툴었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